네, 오늘 주가 폭락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고요. 8월 들어서는 또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생산도 줄고 있고 투자는 안 되고 뭐 SK 같은 데서 투자를 갑자기 왕창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도 좀 포함해서 오정근 교수 모시고 우리 경제의 갑자기 위기가 이렇게 현재화되는 듯한 모습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늘 낮에 네. 저 여의도 연구원에서 무슨 세미나 있었다면서요? 네, 위안화 위안화 있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거기 갔다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예. 일단은 오늘 주요 내용들은 위안화 평가 절하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중국 경제가 현재 7% 성장해서 예. 5, 6% 성장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예. 한국 경제도 앞으로 2% 성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1997년 같은 위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거기 오늘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오정근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KDI 원장 김중영 원장, 네, KDI 그다음에 원장,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김도훈 원장, 씨, 네.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네, 그다음 권태신 원장, 그다음에 이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 그리고 5명의 이제 소위 이제 빚가이들은 다 모였네요. 저는 빼고 이제 아니 우리 오 교수님 몸이 두껍기 때문에 빚가이 일단 그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니, 오늘 농담이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예. 당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당에서도 또 정책위 부의장 등등에서 근데 어떤 빚가이들은 다 모이셨는데 뭐 대체적인 의견 일치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요한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본은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초엔지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이 용인을 했다. 예. 그것은 일본의 외교의 승리죠. 대미 국제금융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방미하시는 대통령의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그야말로 엔화에 이어서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오는 국제금융의 그야말로 어떤 폭풍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떤 외교적 준비가 필요하느냐, 그런까지도 많은 논의가 오고. 사실 저는 모간 스탠리 같은데 지금 한국을 위안화 이 환율과 관련해서 불안정한 국가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 미국의 시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환율 잘못 넣어 까불지 마라. 이거 오히려 이런 경고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제금융입니다. 예, 우리가 외환시장이죠. 환율 뭐 이런 우리가 거 가지고. 1980년대에 미국을 넘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그야말로 칭송에 자제했던 일본을 손본 것이 바로 그렇죠. 1985년 플라자 회담 딱 국제금융 250엔에서 125엔 딱 그 회담 한 번입니다. 예. 한 번으로 그냥 일본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지금 이제 지내면서 이번에 엔화의 대폭적인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제가 생각으로는 미국의 내락을 받고 했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그 이유는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근거는 작년에 예. 워싱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무자비한 양적 완화가 근린 궁핍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는 비판을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출발하는 날 그 회담 하루 전날 미 재무차관이 우리는 일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그러니까 예. 벌써 이제 그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미국이 벌써 회의에 하루 전날 일본 정책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엄청난 대미 국제금융 외교의 승리인데 예. 우리나라도 그런 외교를 못하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가고 제 생각으로는 있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신 정상회담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제금융 외교를 잘해서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국이 4개국을 적시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예.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을 적시했는데 일본은 미국의 4개국을 뭐라고 적시한 거예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예. 대미 흑자를 많이 내서 환율을 예의 관찰한 나라로 4개국을 적시했습니다. 그게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 한국. 근데 일본은 미국의 맹방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고 봐주는 거죠. 독일은 유로화를 절상시키면은 남유럽이 문제가 되니까 독일은 어쩔 수 없어 못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은 IMF에서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현재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중국 스스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예, 예. 위안화를 말하자면 개도국 통화를 한다 우리 예. 하고 무릎을 꿇은 중국은 셈이죠.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원화만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원화만 남았기 때문에 미 재무 보고서가 이제 그야말로 보고서다운 뭘 내려면은 그러면 원화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미 재무 보고서가 의회에서 채택되면은 과거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슈퍼 301조 발동도 가능합니다. 슈퍼 301조. 아,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 301조. 환율 가격 조작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슈퍼 301조 내용이 하나는 통상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환율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미 전에 다각적인 극격론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흑자를 내는 것이 국내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워낙 안 좋아서 예.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인데 수입은 더 크게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다. 그다음에 또 일본의 그야말로 무자비하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50% 넘는 절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을 좀 미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하여금 이해를 시키는 예. 그런 노력을 한 끝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해서 성과를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만이 내년 후내년에 우리가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환율 전쟁에서 엄청난 패자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미국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어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라도 열병식에는 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지금 가는 거는 저도 아마 미국에서 크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국제금융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고 엔화가 절하되었고 위안화마저 절하가 됐으면 될 경우에는 내년 후내년을 장담 못할 수 있는 게 한국 경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10월 방문이 굉장히 방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지지를 예. 얻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방문에서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미국과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좀 얘기가 됐습니까? 일단 외교 이런 건 얘기가 안. 너무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업드 레코드로 된 거라서 제가 공개하기는 좀 못하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우리가 좀 원만하게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도 국제금융 외교를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가 무슨 국제회의, 공식회의에서 자료 읽고 오는 그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예. 우선 정권시장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죠. 오늘 이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예. 증시 폭락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이번 달에 벌써 이제 1조 원 정도 나갔죠. 근데 지난 6, 7, 8, 3개월 하면 5조 원 정도 나갔어요, 벌써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예. 저렇게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원화가 이제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환차손을 우려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군요. 예.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작년 같은 금년 상반기에 보면은 상장기업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41조였는데 이것이 2010년만 하더라도 80조였거든요. 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예. 이 두 회사가 33조입니다. 이거 예. 빼고 나면은 28개 기업은 8조밖에 이익이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안 남는 상태인데 예. 삼성과 현대차시를 빼면은 우리 상장 기업의 28개 기업이 거의 지금 빈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영업 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난 한 3년간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기업들이 수출하면 할수록 적자가 났거든요. 예. 일본은 최근에 엔화가 약세되는 바람에 수출하면 할수록 이익이 나서 이번 상반기 때 일본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24%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업이익이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이 엔 약세를 몰고 갔던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화를 벌써 2년 충분한 반이 넘었습니다. 2년 만이 넘었군요. 아베노믹스 시작부터. 왜냐하면 1년 반이 됐군요. 13년이니까 2년이군요. 2년 반 정도 됐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일본과 페리티를 유지할 정도로 원 약세를 못 가져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 비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외교 정책 실패를 돈으로 떼은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 100엔당 환율의 균형 환율이 대체로 한 1210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1210원 정도 그 얘기는 유지하면은 한일 간의 거의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93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에서 할인해서 팔아도 되고 우리는 우리는, 가격을 예. 올려 프리미엄을 팔아야 되니까 받아야 우리나라 돼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기준으로 일본의 예. 도요타의 캠리는 더 싸게 팔리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나니까 현대의 소나타가 캠리보다 더 비싸게 달러 예. 팔아요. 그러니까 예. 현대차도 안 팔리고 음.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본 기업은 이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상반기 영업이익이 상장 기업의 24% 증가했다. 엄청나게 늘어나. 그걸 가지고 임금도 올려줘가지고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좀 더 예. 완화할 예. 수가 있었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만큼 환율이라는 것이 극개방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환차선이 그러니까 한국은 어차피 환차선이 우려되고 영업이익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고 금융도 조건이 좋지 예, 않고. 또 중국 증시도 추락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질 거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중국 증시가 위안화의 연 3일 4.6%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어제 벌써 6% 빠지고 오늘 또 빠졌거든요. 예. 어제 6%는 지난 오늘 상해 정신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예, 한 마지막에. 두어 달 전에 블랙 먼데이를 그래도 8% 빠진 이후에 최대로 빠진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볼 때 중국 경제가 좀 병이 나도 보통 난 것이 아니다. 위안화 4.6% 평가 절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니 지난 엊그제 며칠 전에 그때 위안화 얘기할 때 이게 지금 4.6% 4월 동안 저 위안화 평가제라 4.6% 했는데 이게 1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네,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IMF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가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 현재 중국이 약 4.6% 절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더 빠질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한다고 보는 거고. 충분히 생각해서 예. 돈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하반기 성장률이 7%가 안 되고 내년에도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금년 말에 내년쯤에 남은 5%를 더 절하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중국에서 위안화가 5% 절하되면 한국의 수출이 3% 감소하고 성장률이 1.1%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위안화가 토탈 10% 절하가 되면은 예. 수출이 6% 감소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2.2%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내년에 한국의 그래 되면 성장률은, 제로로 가는 거고. 성장률은 2%도 안 되고 1%돼. 그 예. 잘해야 1%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되면은 예. 국내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예컨대 뭐 재무장관이나 하는 총재 정도 나서서 한중일 간에 지금까지 거의 뭐 안 열리고 있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소집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좀 적극적인 그렇군요.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이 그동안 꽤 열려 왔었는데 중단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채널들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 왜냐하면 한중일 간에 거시경제 정책이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따로 놀고 예. 있는데 서로 그냥 각계약진으로 걸림풍패를 그냥 하는 상황이니까 이러면 다 같이 공멸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예. 한중일 간에 한번 모이자. 예. 이런 일좀 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뭐 책임 있는 그 장관들이나 총재는 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아까 그 숫자 벌써 시장은 벌써 예. 팔고 나가고 아까 모건 스탠리도 예. 트러블 10이라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10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정말 이 뉴스를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장관이나 하는 총재는 한중일 삼국 장관 회담이나 총재 회담을 긴급히 열자고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제안해서 좀 회담도 좀 하면서 우리가 한중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논의 좀 하는 늘 대통령한테만 미루지 말고 좀 장관. 그 트러블 10이 아까 이성희 씨 명단이 있었습니까? 네, 명단이 10개국. 있습니다. 네, 네. 명단 하면 명단 나온 제가 명단을 바로 갖고 이제 예. 명단에 일단은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왜냐하면 그 이후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중국과 경합 상품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액의 거의 지금 50% 정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제 왜 지난번 환율 절하할 때 최경환 부총리가 뭐 조면도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제 중국을 우회해서 가는
이제 이것은 좋은 면도 있을 수 그거는 이제 있겠지만 중국이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한다 그러는데 이 중국의 중간재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 예.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크지 않고요. 반면에 오히려 최종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합하는 것이 더 많다. 경합하는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모건 스탠리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적시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경합도가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세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로 문제가 클 거라고 지적을 했고 나머지는 예. 브라질 같은 그런 남아공 같은 자원 의존 국가들. 예. 예컨대 그런 자원 의존 국가들은 중국 경기 침체하면서 지금 석유 가격 보면 알지만 자원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 벌써 위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나라들 포함해서 10개국을 털어볼 테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건 스탠리가 2013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 프로자일 5 취약 5개국을 했는데 이게 뭐 거의 정확했고 그 나라들에서 엄청난 자금 유출이 있었거든요. 프라자일 5. 예. 몇 년이었다고? 2013년입니다. 그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 중단할 때. 근데 이번에 그때 5개 국은 어디입니까? 5국이 되게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공, 뭐 터키, 뭐 그랬군요. 등등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 그때 근데 한국은 포함이 안 돼. 한국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라자일 5에는 2013년이고 이번엔 트러블 10 국가에 있는데 한국이 들어간 포함되었습니다. 거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번 2013년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다가 중단했을 때 신흥시장구에서 충격이 큰 나라들 5나라를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올 나라들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걸 하면 2017년도 대자보를 한번 보면 저쪽에 있는데요. 1997년 대자보. 이게 뭐냐면 위에 하늘색이 이것이 이제 위안입니다. 예, 위안입니다. 위안이 1994년도에 중국이 말이죠. 1983년도에 개방했지만 5.7에서 성장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1994년 1월 달에 달러당 5.8 위안에서 8.7 위안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중국이 좀 성장을 많이 해보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바로 95년도에 바로 일본이 엔화를 평가 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때가 79엔에서 140엔까지 밀어붙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140개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미국 금리 인상과 초엔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은 아주 유사해요. 지금도 위안화를 절하시키죠. 그다음에 예. 미국 금리 인상이 될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일본 엔화가 아마 140엔대까지 갈 겁니다. 제가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림이 없군요. 제가 하나 다른데 그림 이걸 보았는데 예. 여기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파란 게 그때 95년도에서 약 70엔, 80엔대에서 140엔대까지 갔거든요. 이게 한 3,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예. 지금도 앞으로 2, 3년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지금 현재 거의 80엔대. 지금 빨간 거는 지금이고. 지금 빨간 건 N입니다. 지금입니다. 빨간 건 지금 70엔대 후반에서 지금 125엔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2, 3년 더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140엔대까지 갈 겁니다. 이래 되면은 한국이 이것만 해도 초토화되는 데다가 위안화까지 추가 절하를 할 때 한국 경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느냐.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위안화 상품 예. 하고 우리 상품하고 직접 경합도가 그래도 좀 낮았을 때고 그렇죠. 그때는 중국의 어떤 전체 사이즈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그래서 이제 때니까 95년 이때는 위안화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엔화하고 우리나라만 문제였는데 이때 예.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97년 외환위기가 온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삼각 파도가 삼면초가입니다. 예, 삼각파도죠. 예, 삼각파도가 엔화까지 몰아치고. 이렇게 한 2, 3년 가량 앞으로 절반 나왔어요. 예. 더 절하될 건데다가 한마디로 슈퍼달러 초엔제죠. 된데다가 위안화마저 추가 절하됐을 경우에 한국이 삼각파도를 못 견디려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데자뷰입니다. 97년 데자뷰가 이 데자뷰라는 것은 뭐 똑같이 일어난 예, 뭐 그때 일이 또 일어날 거다는 또 얘기인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재밌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2017년도에 뭐 비슷한 얘기인데 또 대선이 있어서 경제를 거들떠볼 길이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 위안화가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위안화가 내년 초에
5%더 절하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를 좀 지켜본 다음에 성장이 예. 아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은 지금 현재 30년간 고도 성장을 한 끝에 그 후유증, 그때 투자한 과잉 투자가 구조조정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중국은 그 구조조정이 힘든 것이 바로 국유은행이 빌려준 돈들이거든요. 그럼 예. 구조조정하면 또 국유은행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건 나중에 중국의 재정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래서 내년쯤에 아마 구조조정은 못하고 돌파구를 아마 위안화 절에 찾을 거고요. 내년에 한 5%더 절하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2017년경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되면은 한국 경제가 2017년에 그렇지 않아도 엔화 위안화 절하로 삼각 파도를 맞게 되는데 중국까지 경착륙이나 아니면 경착륙에 버금가는 정도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2017년에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지금부터 2015지 않습니까? 15, 16, 17. 네. 뻔히 보면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저만 하더라도 2, 3년 전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대비 없이 그냥 뭐 한국은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괜찮다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위안화나 엔화는 더 절하가 될 건데 예. 우리는 이제 엔화나 위안화를 보면은 우리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엄청난 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벌써 예. 이제 지난 한 3개월에도 5조 원이 나가고 이번 달에는 1조가 나갔으니까 예. 우리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진퇴양난에 그렇군요. 이렇게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외환보역이 워낙 말 그대로 그래 되면 뭐 엇박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워낙 외환보역이 많기 때문에 중국만 떨어지면 이제 외환보역 4조 달러였다가 지금 좀 줄여서 3조 6천억 달러인데. 근데 중국 돈 좀 빠져나가도 돈 좀. 아니 근데 중국 뭐 조금 같아 보이지만 중국이 사실 한 4천억 정도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거죠.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생각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더 급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외환보역이 3,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당국은 빨리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넉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 자금에도 4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채권 시장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들어와요. 금에도 5천억 달러가 들어와 있죠. 과거 우리 위기 때 보면 대체로 이것이 한 30% 정도 나갔어요. 제가 과거 이제 위기 때 보면은 금융위기 예, 때. 그러면 거기서만 해도 한 4천억에서 한 1,200억 달러 나갈 수 있다는 걸 예. 항상 이 컨티넨시 플랜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됩니다. 예. 최악의 경우를 못 막으면 위기가 오는 거니까. 또 이제 그다음 우리가 외채가 4,400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단기 외채가 장기 있고 외채. 또 장기 외채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롤오버 차환이 되는데 위기가 오면 차환이 안 됩니다. 예. 그럼 갚아야 되니까 금에도 한 두 개 합하면 단기 외채 플러스 장기 외채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가면 한 2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참 우리가 지금 다시 그걸 계산해야 될 입장으로 몰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금에도 3,200억 달러죠. 그 외에 우리는 1년에 에너지 수입만 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대체로 한 7,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수입해요. 예. 그래야만 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고 예. 등등 하기 때문에 제가 게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위기 오면은 예. 돈들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기 예. 위해서 중앙은행 또 3, 400억 달러는 쓰게 되기도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요. 제가 당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돈들의 통화별, 만기별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이 플로우 차트를 시나리오별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일별로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나 뭐 하고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지식으로는 아마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론하고 싶은 것은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그 통화별, 만기별 외국 자금들의 플로우에 관해서 언제나 근데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활력이 있는 동안이다. 활력이 좀 있어 보인다. 이 싹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외채가 좀 많아 본들 오히려 빌려주고 싶을 것이지만
문제는 이 나라 별 싹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보기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보여준 것은 모두가 우리 경제 죽이기에 앞장서 온 것 같아요. 예컨대 규제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동반성장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경제민주화 뭐 유통법인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 해에 설비 투자가 대체로 140에서 50조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90% 이상이 대기업이 합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계속 그냥 전부 다 대기업 못하게 했죠. 때리기입니다. 예. 순환 출자 금지, 예, 뭐 못하게. 출자 규제, 뭐. 그러면 90% 이상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갑니다. 예.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국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평균 투자 증가율이 1, 2%밖에 안 돼. 1, 2%는 예. 거의 감가상각 정도밖에 죽은 경제입니다. 예, 감가상각만 떼우는 정도라는 예, 얘기니까 죽은 경제입니다.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제 애나 위안화 삼각파도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그냥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식의 전환,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데 또 장년들은 퇴직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자영업 창업하거든요. 예. 지금 자영업이 700만 명인데 저희 동네는 또 닭발집이 쫙 네. 치킨, 치맥집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집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400만 명은 혼자 사는데 월 수입이 100만 원 안팎입니다. 예. 이러니 소비가 안 돼.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더 장년들은 좀 더 근무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예. 파이 키우려면은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내쫓고 지금 오늘 보니까 현대차의 해외 생산, 국내 생산 비중이 드디어 40%로 떨어졌어요. 38%까지인가 나왔어요. 참. 그러면 현대차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SK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토론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몇십조 뭐 투자하겠다고 뭐 이번에 특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뭐 투자 규모가 뭐 50조, 60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게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SK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그야말로 그 한 3년 정도 옥중에 계시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또 그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한꺼번에 60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지금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STX 같은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9년도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예컨대 대련 조선소에다 3조를 투자하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때 투자한 예. 사람들이 동부, STX, 웅진 등등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유럽 위기가 오면 경기에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그때 다, 그 회사들이죠. 예, 다 부실화가 되어서 그 회사는 물론 지금 완전히 이제 와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출해 주었던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된 거죠. 산업은행 부채도 엄청 예. 늘어났죠. 이게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투자를 할 때에는 그냥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좀 침착하게 미래 경제를 전망하면서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그룹의 그야말로 효자죠. 금년 작년에도 예. 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그러나 그럴 경우에 반도체 시장은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일본의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최근에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던 것에는 약간 운도 따랐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가 많이 팔리면서 삼성의 그 자체가 모바일 DRAM 공급량이 부족하면서 하이닉스의 공급을 부탁했을 예. 할 정도가 됐었고 그랬던 저간에 그런 우연적 저간에 있었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몇 년간 물량을 공급을 담보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현재 우리가 세계 양대 반도체 회사로 큰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괄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예. 문제는 세계 경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굉장히 면밀한 전망하에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면 95 정도만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약간 모자라게. 100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면밀한 수요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110이 넘어간 회사는 반드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고 개인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금융부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기 동향이나 반도체 수요 같은 걸 물론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반도체는 중국이 끼어들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승자가 되려면 첫째로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언제나 냉철한 수요 SK 전망. 얘기했더니 좀 복잡해지는군요. 또 마음이 좀 복잡해지. 네, 저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그 참 사면에 대해서 국민에 보답하려고 하는 거 너무도 훌륭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보니까 1,000억 원을 또 사회공헌기금 내놨어요. 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SK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넘버 3죠. 넘버 재계 3위이고 현재 SK는 SK텔레콤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통신이죠. 이것이 융합이 돼서 예. 앞으로 IT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냉철한 수요 전망을 네. 토대로 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네. 말하고 싶습니다. SK 얘기는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중국이 내년에 내년 초쯤에서 5% 정도 추가 절하를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에 제대로 된 어떤 효과가 나지 않으면 소위 중국이 뭐 세계 제조 공장이 아니라 세계 리스크 공장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저 한경에서 내일 아침 예. 가판에 사설에 세계 위기의 공장이라는 표현이 위기의 공장이 아주 될 수도 있죠.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30년간 평균 10%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2011년까지. 그러다가 2012년부터 7%대가 떨어지면서 그 3%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30년간 10% 성장을 해오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투자를 해봤는데 갑자기 7% 떨어지니까 3%에 따른 과잉 설비가 생기는 거죠. 예. 이 과잉 설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이 대국 굴기도 다 버리고 작년에 중국의 왕량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부총리죠. 예. 부총리가 미국 가서 미국 중미 미중 통상회담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경합할 수가 없다. 그런 나라가 그게 왕량이었습니다. 왕량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나 왔다 갔었는데. 네,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도광양해를 하는 신도광양해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중국 경제 내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바로 그 다음에 금년에 위안화 평가 절하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30년간 고도 성장을 해온 끝에 누적된 과잉 투자 부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저는 이 가능성, 만일에 내년에 어떻든 올 연말이건 내년 봄에 위안화 추가 절하를 밀어붙였는데도 뭔가 성과가 나지 않고 5%대로 예상되는 아주 급격한 쇼크가 오게 되면 저는 시진핑 체제도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국도 거의 평균 한 9.5% 성장을 해오다가 예. 그 후유증이 언제 나타나겠냐면 80년대 후반에 과잉 투자 문제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산업 합리화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거기에 투자한 국책은행들이나 예. 은행들이 부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97년 금융 위기를 배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도 지금 똑같은 우리가 90년대 전후에 직면했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20, 30년을 고도 성장을 해온 과정에서 과잉 투자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3%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는 그 3%포인트에 따른 과잉 설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데 가장 정도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중국은 구조조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부 국책은행이 빌려간 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뭐냐면 내년에 한 번 더 절하를 해보고 안 되면은 2017년경에 중국의 엄청난 중국의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예. 중국이 10% 성장할 때 우리가 대체로 한 5, 6% 성장을 했어요. 중국이 7% 성장하니까 우리가 2, 3%입니다. 예. 근데 중국이 5%로 떨어지면 그냥 우리나라가 1% 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국책은행 얘기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신용보증기금, 예, 뭐 그렇죠. 이거 왕창 물려 있는데 구조조정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중국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국책은행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게 구조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로는 국책은행 자체가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이죠. 예. 그래서 정부 눈치만 보게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국책은행이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산업은행이 거느리고 있는 이제 관리하는 기업들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완전 재벌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파견나는 사람이 그 엄청나죠. 국채은행 얘기는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네,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뤄주시면 네, 워낙 중요한 좋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산업은행 또 제일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데 총 소위 그 노출이 네. 말 익스포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중에 얼마 정도가 사실 부실에 직면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뭐 아무도 얘기를 안 언제 해서 제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다루기로 예, 하고. 한번 좀 역점을 공부시켜 두면 오늘은 주시기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증시가 빠지면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안이하게 넘어가면은 바로 97년 같은 대자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필요하면은 제가 보기 지금 당장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이라도 좀 소집을 좀 요청을 하고 그다음 이번 대통령 10월 방미 전에 미국에 대해서 국제금융 외교를 좀 강화하고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청와대에 지금 없어진 뭐 국제경제 보좌관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청와대 보니까 국제금융 전문가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또 우리 또 뭐 저희같이 학계인 사람들도 미국 군대 가서 좀 사실 도와줄 수 있죠. 친한 학교들 동원해서 우리가 사실상 너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원화가 지금 더 평가절하되면 안 된다. 이런 그 좀 더 오피니언도 여론도 좀 조성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정훈 교수님하고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지금 상황을 판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중국 위안화 문제 쭉 우리 다루었고요. 그리고 국내 왜 이런 식의 어떤 경직적인 또는 사실 국내 지금 뭐 정치 자체가 완전히 불임 정치가 되었습니다. 뭐 경제활성화법 통과 하나도 안 됐죠. 뭐 아까 오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중소기업적 강업적 골목상권 보호 무슨 뭐 해서 경제민주화 뭐 관련된 13개 법률안 모조리 경제를 다 묶어 놓는 것이었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이 경제적 자살이다. 이건 자살 충동, 자살하는 사회지 이게 무슨 경제를 하자는 사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국 그런 결과들이 지금 하나의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고 그 위기의 어떤 경과로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저는 좀 들어서 오늘 오 교수님 모시 좀 길게 얘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광고 하나 보시고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